안녕하세요. 저는 36살에 엄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지금까지도 저희 엄마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며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고 또 한 번 엄마에게 많은 걸 보고 느끼며 좋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견례까지 전부 끝난 상태였고 결혼식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예비 신랑은 저희 식당 건너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는 백반집을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서로 도움되는 건 주고받으며 한 곳에서 한 10년 정도 알고 지냈었어요. 엄마가 이곳에서 자리 잡은 지는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았고 예비 시댁은 길 건너편에서 10년 정도 식당을 운영했었네요. 자식들이 서로 식당을 도와가며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었어요. 예비 시댁은 정육점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거라 엄마 식당의 반찬을 거의 받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엄마가 만든 반찬이 동네에서 꽤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었고 그걸 잘 알고 있던 시댁에서 저희 식당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반찬을 만들 때 꽤 많은 양을 한 번에 준비하면 예비 신랑이 반찬을 가져가는 식으로 거의 5년 정도를 꾸준히 거래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식당 일을 하면서 결혼 준비까지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식당 특성상 매일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문을 닫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점심때면 제일 바쁜 시간인데 함께 식사 준비한 뒤 빠지게 된다면 엄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아 점심 장사까지만 일손을 도와드리고 예비 신랑과 볼일을 보려고 나가려 해도 정신없이 장사하다 보면 어느새 오후 4시가 넘어버리는 상황 때문에 아예 날을 잡고 계획을 하기로 예비 신랑과 대화를 한 뒤 하루를 뺀 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식당 일을 일찍 마감하고 시부모님 식당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다며 시댁 식당으로 오라는 말에 그렇게 예비 신랑과 함께 서둘러 출발했어요. 도착하니 벌써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도 옆에 자리를 잡아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식당 마감을 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면서 술 한 잔씩 걸친 시부모님이 화를 내게 되었네요. 저기, 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요즘 일당직 일도 구하지 못해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요. 지나가던 길에 삼겹살 냄새를 참기 너무 힘들어 어려운 부탁 좀 하려고 염치 없이 들어왔네요. 제가 며칠 내로 일자리 구해서 음식값은 꼭 지불해 드릴 테니 밥 한 끼만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옆에서 같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철판도 엄청 두껍네.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나? 사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구걸하러 다니는 거 보니 참 한심스럽네. 그쪽 같은 사람들은 정신상태가 썩어 빠진 거야.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 몸 편한 일 찾다가 결국에는 취업 못하고 돈만 까먹은 거잖아. 그런데 배는 고픈가 봐. 삼겹살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럼 일을 해야지. 다짜고짜 밥부터 달라는 게 말이 돼? 당장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깨끗이 하고 테이블 싹 다 닦은 다음 나한테 검사 받고 상태 괜찮으면 밥 한 끼 줄게요. 어때요? 괜찮죠? 지금 기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냥 밥 한 끼 내어주지 그래요. 어차피 장사도 마감했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왜 이래? 우리는 음식 공짜로 만드나? 여기 있는 반찬들 죄다 사돈한테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받은 건데 공짜로 주라고? 차라리 지나가던 개들한테나 주지. 세상을 쉽게 생각하는 저 사람에게 줄 음식은 없네요. 분위기 좋게 저녁 먹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밥맛까지 떨어졌네. 소금 뿌리기 전에 당장 우리 식당에서 나가지 못해? 저런 사람 오면 다음날 장사 말아먹던데. 갑자기 찾아와서는 돈 없다며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냐는 손님이 시몬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행동을 엄마와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술을 한 잔씩 드셔서 그런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아버님까지 한술 더 뜨셔서는 백수에게는 줄 음식 없다며 밖으로 내쫓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한숨을 쉬더니 손님을 데리고 저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시몬은 그 모습을 보고는 호의를 계속 베풀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나중에는 술까지 달라고 할 거라며 쓸데없는 행동 좀 하지 말라고 거리 한복판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저희들을 보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손님을 테이블에 앉힌 뒤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과 된장찌개를 끓여 밥솥을 열어 밥그릇이 아닌 국그릇에 고봉밥을 푼 뒤 음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곤 모자라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하라고 웃으면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식당 안에 잠시 쉴 수 있는 단칸방으로 들어간 저희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작은 소리로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연희야, 엄마가 항상 뭐라고 그랬지? 돈을 달라는 사람은 거절을 해도 밥 달라는 사람은 꼭 대접해 주라고 얘기했지? 밥 한 끼 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푼 만큼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 엄마가 한 말 꼭 명심하길 바란다. 사람은 각자 말하지 못할 사연은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틀 동안 밥 한 끼 안 먹었으니 자기도 모르게 식당 문을 열게 된 거야. 저 사람은 밥 한 끼 달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니? 엄마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연희가 이 식당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오늘같이 저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 절대 무시하지 말고 진심이 담긴 밥 한 끼 대접해줘라. 원래 받은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야. 그동안 아빠 없이 오랜 시간 외롭게 살아오신 엄마의 굽어져 있는 손을 아무 말 없이 어루만지며 엄마의 조언을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정신없이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이 갑자기 오열을 하듯 눈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난감해져 버린 상황에 엄마가 침착하게 물어보자 손님의 말 한마디가 저와 엄마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네요. 손님은 집에 안 들어간 지 일주일이나 지났고 5살과 7살 아이들 그리고 자기를 믿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혼자 음식을 먹고 있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며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전부 포장을 해선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으라면서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며 착한 인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고 아빠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 갖다 주라는 엄마의 말에 손님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며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식사를 맛있게 끝내고 엄마가 정성껏 포장해준 음식을 가지고 식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곤 돌아갔네요. 점점 멀어지는 손님을 바라보고 있던 엄마의 얼굴에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왜 저 사람에게
식당에 있는 음식까지 털어주며 보낸 줄 아니? 네가 갓난애기일 때 아빠가 저랬다.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던 남편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더라고. 가끔 집에 전화 한 통 와서는 좋은 일자리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조만간 집에 들르겠다며 나를 안심시켰는데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아빠는 전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 주말에는 들어오겠다는 약속에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배가 너무 고파서 식당에 잠시 들려 너를 옆에 눕히고 칼국수 한 그릇을 정신없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식당 주인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며 장사 말아먹을 일 있냐고 쫓아내고 있었고 칭얼거리고 있던 너를 진정시키면서 소리치는 곳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 너희 아빠의 모습을 보곤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 씻지도 못했는지 온몸이 더러워진 상태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삐쩍 말라버린 상태의 모습은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말았지. 그때 너희 아빠 가슴을 치며 화를 내고 말았어. 집에 들어오면 되지. 왜 집 주변에서 맴돌기만 했냐고. 너희 아빠는 너와 내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다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지. 엄마와 아빠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 그래도 아빠가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면서 모은 돈으로 지금의 식당을 차릴 수 있었지. 그래서 엄마는 누군가 우리 집 식당 문을 두드리면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손님에게는 아낌없이 베풀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주말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고. 내가 좀 덜 벌고 덜 먹으면 어때? 나로 인해 모두가 행복해지고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엄마는 그걸로 만족한다. 이런 일을 하면 너희 아빠가 언제나 우리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 우리 딸도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도움의 손길이 작아도 지나치지 말거라. 엄마는 멀리 사라져버린 손님을 보며 세상과 작별한 아빠를 그리워하고 계셨고 그런 과거의 기억 때문인지 주말만 되면 단 한 번도 거른 적 없이 새벽부터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해 주려고 음식을 준비하셔서 매주 역을 돌며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네요. 지금의 세상은 자기 살기 바쁠 정도로 삭막하기만 한데 엄마의 작은 행동 하나로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모습에 정말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손님이 떠나고 보이지 않는 한 곳을 응시하며 한결 편안해진 마음을 가진 채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잔반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운 그릇들을 치우며 집으로 들어가려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식당 문을 열고 화가 난 얼굴 표정으로 저희를 무섭게 째려보며 들어왔어요. 저런 사람한테 호의를 계속 베풀면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엄마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늦은 저녁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자기는 저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아 내쳤는데 받아주면 어떡하냐고 엄마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이 급하게 들어와 죄송하다며 술이 과한 것 같다고 시모를 데리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시모의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왔고 그로 인해 저희는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네요.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아? 그때뿐이라고. 왜 이렇게 미련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야? 내가 사돈지간을 떠나? 같은 나이 친구로서 개인적으로 한마디 할게. 너 이러는 거 아무 소용 없어. 매주 밥차 운영하는 거? 그거 다른 사람 배나 불리는 짓이지. 정작 너희 딸 배는 채워주지 못하고 있잖아. 그거 아껴서 너희 딸 시집 가는데 돈이나 더 보태고 필요한 거 뭐라도 하나 사주는 게 훨씬 이득인 거야.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골라서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네가 이런다고 세상이 좋아졌니? 달라졌어? 너는 그냥 세상 떠난 너희 남편 그리워서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 정신 좀 차리고 지금 네 앞에 있는 너희 딸 좀 봐봐. 배 아파 낳은 자식 식당 일 시키는 게 너는 좋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좀 더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 미련한 거 사. 내가 오늘 술 좀 먹은 김에 그동안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 죄다 끄집어내야 되겠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봐봐. 달라지는 게 있나? 나중에는 너희 딸에게 무료 밥차 계속 운영하라고 고생을 물려주는 건 아니지?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 그 돈 모았으면 30평대 아파트에는 들어갔지. 아직도 둘이서 작은 집에서 살고 있겠니? 그동안 정이 있어서 이 결혼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 좋다길래 눈 딱 감고 결혼시킨 거지. 솔직히 너희같이 보잘것없는 집안에 누가 자기 자식 보내겠어? 고생길이 훤한데. 그나마 같이 식당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 정도에서 끝난 건 줄 알아. 시모의 말은 점점 더 격해졌고 예비 신랑은 시모의 말에 난처했는지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내곤 힘겹게 데리고 나중에 전화한다며 들어갔습니다. 시모의 폭언에 엄마와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격이 좀 드센 편이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막말을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을 너무 많이 넘은 것 같아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아무리 엄마와 같은 나이고 그동안 알고 지낸 세월 때문에 친구처럼 지냈다고는 해도 술 기운을 빌려 속에 있던 감정을 터뜨려 막말을 한다는 건 용서해 주기 힘들었네요. 엄마도 꽤나 충격과 상처를 받았는지 그릇을 정리하고 있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적당히 정리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 건물 안으로 들어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기 생각이 짧았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시모가 한 말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을 올라 5층까지 걸어가야 하는 형편에 자기 딸 앞날도 신경 안 쓰고 살아온 것에 대해 후회를 하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에 양손을 잡고 침착하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살면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배웠다고 절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엄마를 안아주며 지금의 삶에 엄청 만족해하며 살고 있으니 시모가 한 얘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라고 엄마의 감정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와 눈을 붙인 뒤 아침이 밝자 제 눈치를 보며 선뜻 움직이지 못했던 엄마를 이끌고 새벽같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전날에 준비한 음식들을 밥차에 싣고 계획했던 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 곳에 자리를 잡아 점심 식사 준비를 하며 밝은 얼굴로 엄마와 함께 묵묵히 음식을 만들었고 그 사이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오늘따라 연희 얼굴이 한층 더 밝은데 조만간 결혼한다고 벌써부터 들떠 있는 거야. 결혼해도 우리 얼굴 보러 너희 엄마랑 자주 와줄 거지? 우리가 너희 엄마랑 연희가 해준 점심을 먹고 일주일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맙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관심 하나에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고. 그러니 염치 없지만 정해진 날짜에 빠지지 않고 우리 얼굴 보러 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데 그동안 노인네들끼리 공병이랑 폐지 주어서 돈 좀 모았어. 연희 결혼식인데 갈 수는 없으니 결혼 축하금이라도 줘야 할 거 아냐. 우리 마음이니 얼마 되지 않지만 받아주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연희가 행복해야 너희 엄마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노인분께서 저에게 꼬불꼬불한 작은 글씨로 자신들의 이름을 적은 얼룩덜룩한 흰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고 그 안에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네받은 봉투를 들고 엄마를 바라보자 그 마음 거절하지 말라며 넣어두라고 얘기하셨고 들고 있던 돈 봉투를 보곤 결국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저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노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은 제 마음을 쉽게 진정시키지 못했고 많은 분들에게 결혼식을 축하받았습니다. 정말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노인분들께 청첩장을 건네주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결혼 축하도 해주고 식사도 하시라며 많은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모든 배식이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끝이 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배불리 먹고 온 엄마와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에 밥자리를 주차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길 건너편의 시모가 저희를 발견하고 쭈뼛거리며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아무래도 전날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야, 너희 엄마 화 많이 났니? 내가 어제 술이 너무 과했나 봐. 무슨 말을 했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네. 우리 아들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대충 설명했는데 진심이 아닌 거 잘 알고 있지? 정말 미안하다. 술이 원수지. 상처받았다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러니 너희 엄마 좀 불러줄 수 있겠니?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빨리 풀어야지. 풀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사람 사는 인생 전부 다른걸. 당연히 서로 생각하는 것 또한 다른데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각자 알아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나도 친구로서 한마디 충고는 해줘야 할 것 같아. 남의 집안 함부로 판단하고 비하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가진 게 없다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 모독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결혼식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얼굴 붉히면 좋을 거 없잖아? 서로 지켜야 할 건 지키자고. 시모는 엄마의 말에 자기가 100번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고 그렇게 심각해질 것만 같았던 분위기는 금세 좋아졌어요. 엄마는 시모에게 술 좀 줄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떨어져 음식 회전이 되지 않아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음식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시모는 좀처럼 술을 끊지 못했었어요. 그렇다고 음식 맛이 변한 것도 아니고 반찬 같은 경우 저희 집에서 봤기 때문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식당은 꾸준하게 손님이 방문했고 점심시간만 되면 줄까지 서서 대기하게 되는 현상까지 발생되었어요. 시댁식당도 사람은 언제나 시끌벅적하게 많았었는데 너무 상반되게 손님이 차이가 나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손님 한 분이 일행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듣게 된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댁 식당이 상당히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 사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던 거였고 급하게 확인을 하자 시모가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의 반찬을 다른 분들에게 다시 재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시모가 몰래 재사용하다가 누군가가 찍은 영상에 모두 들통나게 되었네요. 급하게 예비 신랑을 불러 그동안 왜 식당 운영이 되지 않았는지 알려주었고 시댁 식당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모두가 함께 모여 회의를 했어요. 이제 곧 한 가족인데 모른 척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잃어버린 손님들의 민심을 되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신용을 잃어 등을 돌려버린 손님들을 상대로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져버린 소문의 불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식당은 폐업해야 될 위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동안 열심히 운영해왔던 식당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니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느낄 수 있었고 결국 다른 지역에서 장사를 해야만 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졌어요. 시모가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글을 올렸지만 손님들은 시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보게 된 인성들까지 거론되는 현상만 만들어 불난 집에 더 큰 불을 붙이고 말았네요. 순식간에 찾아온 적자 현상에 예비 신랑 또한 많은 고민과 괴로움에 힘들어했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결혼식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시댁 집안과 저희 집안이 결혼하면 시댁 식당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좋지 않은 소문들까지 맴돌았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과 저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동안 알고 지내면서 둘 사이 전혀 문제 없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결혼식은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등을 돌린 손님들에게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최대한 서로 도와가며 시댁 식당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저희를 부축해 주기 위해 많은 분들이 식장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졌네요. 그동안 엄마가 밥차를 운영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셨는데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제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려고 전국에 계셨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저를 항상 딸처럼 생각해 주신 분들께서 결혼 축하한다며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시는데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 화장이 번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결국 화장을 다시 고친 뒤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어느 일행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서로 웃으며 밝게 대화하는 모습에 처음 보는 분들이라 누구냐고 물어보니 제가 태어나기 전에 식당 일을 함께 운영했었던 옛 동료들이라며 지금은 전부 식당 사장이라고 국내에서 손가락에 꼽힐 만큼 크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시모는 옆에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인맥을 쌓고 계셨어요. 그동안 엄마가 쌓아오신 인품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날 정말 많이 느꼈었네요. 그렇게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떨리는 마음 붙잡고 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없는 저를 배려해 신랑과 함께 입장을 하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꽤나 시끄러울 정도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결국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니 엄마의 옛 동료분들이 형사분들을 데려왔고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난감했는지 왜 그러냐고 어수선해진 분위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때 엄마가 급하게 저희 쪽으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형사는 예식장 안에 범인이 있다며 식장 안의 모든 입구를 봉쇄시켰고 엄마의 동료분들과 함께 누군가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엄마가 재차 물어보자 엄마의 동료분들과 형사는 시모를 찾고 있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시모가 보이지 않았고 아버님은 형사에게 급하게 화장실 간다고 말하던 순간 화장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던 시모를 형사들이 연행했고 갑자기 엄마의 동료분들이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며 저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결혼식장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태로 영문도 모른 채 머리가 헝클어진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웃고 있었어요. 네가 감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 해? 이런 짓을 꾸며놓고 네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뭘 어쨌길래 그러시나?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감히 내 머리채를 잡아? 거기에다가 우리 아들 결혼식까지 망쳐? 금전적인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지? 오늘 잘 걸렸다. 너희들 돈 많은가 봐. 이참에 돈 좀 뜯어보자. 더 흔들어봐. 내 머리채 잡고 더 흔들어 보라고. 이봐요, 형사 양반. 저를 잡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잡아야죠. 연희야, 미안하지만 이 결혼 물러야겠다. 너희 집안 쫄딱 망하게 될 뻔했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글쎄 너희 식당에 사람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음식에 전부 설사약을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지금쯤 너희 식당 음식 전부 약품 처리되었을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사이 식당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모든 음식에 전부 약품 처리하게 사람을 시켰다는 게 말이 되니? 엄청 놀란 얼굴 표정을 보이시네.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쪽이 떨어뜨린 이 핸드폰 여기로 약품 처리 끝났다며 오늘 내로 잔금 입금하라는 전화가 왔더라. 벌써 형사들 동원해 그 사람들 벌써 다 잡아놨고 진술도 받았어. 사람 이하의 짓을 해놓고 결혼까지 시키려는 이유가 뭐야? 그게 뭐 어때서? 나만 망가질 이유 없잖아. 우리 식당은 망해가고 있는데 반대로 옥자재는 항상 부족한데도 잘 되고 있잖아. 그런 모습이 꼴보기가 싫어서 무너지는 게 보고 싶었다. 그래서 폐업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결혼도 했겠다. 일 시켜 먹으려 했지. 돈도 굽고 반찬도 공짜로 만들어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해버렸네. 이제 어쩔 건데? 결국 아무도 음식 먹지 않았잖아. 그럼 된 거 아냐? 옥자쟤는 항상 저랬어. 자기는 착한 척 뭐든 베풀어주고 인심 좋은 사람처럼 이미지 쌓아나가는 게 꼴보기가 싫었다고. 너의 그 가식적인 행동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엄마는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시모 또한 엄마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시모의 얼굴에 다시 손을 올렸고 결국 시모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안이 항상 부족해 보였는데 뭐든지 잘 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대요. 가진 게 오히려 많았던 자기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는데 되려 저희 식당은 잘 되고 있으니 그게 너무 배가 아팠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결국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남성분이 다가오셨고 엄마에게 귓속말로 무슨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얼굴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시모를 향해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치며 부조금 어디 갔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에게 귓속말을 하신 분은 보조금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셨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오면서 부조금 또한 늘어나자 시모가 부조금 보는 남자에게 다가가 결혼식 비용 중간 결제해야 된다며 신랑 측 걸 가져가면서 신부 측 것까지 함께 가져갔고 차 트렁크에 실어놓은 것까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화를 불러일으키면서 노인분들이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예식장은 난리가 나면서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결국 예비 신랑과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식당의 음식들에 대해 금전적으로 손해보게 된 부부는 전부 배상을 받았고 예비 신랑과도 파혼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서 건너편에 있던 시댁 식당은 폐업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알고 지내면서
시모는 모든 부면이 전부 질투였고 그걸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지내다가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모든 일에는 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달지 않고 쓰다는 걸 왜 모를까요? 정말 한심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얼마 전 들은 바로는 정말 망해서 가족들 전부 뿔뿔이 흩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음식점을 운영하려 시도했지만 맛이 형편없다는 이유로 오래가지 못했다네요. 음식에도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겠죠. 엄마와 저는 지금 현재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시기가 좋지 않아 밥차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직접적으로 주말마다 배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따뜻한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부 닿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삶에 지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드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언제나 희망 잃지 마시고 잠시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을 아직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힘내시고 모든 하시는 일이 잘 될 수 있게 멀리에서나마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8살이며 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살면서 그날에 겪었던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된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연애 기간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왔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 그 기간이 상당했죠. 양가 집안의 차이는 비슷했어요. 아무래도 학생 때부터 거의 모든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학부모들끼리 만나는 시간이 몇 번 있었고 저와 아내의 관계를 알게 된 순간부터 양가 집안이 가까이 지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오다 보니 저와 아내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아버님, 어머님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일찍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둘 다 의사의 길을 걷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그 기간 또한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서 한 번은 다녀와야 하는 군복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군의관으로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문제는 가족들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해외 파견을 신청하였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외에서 군의관으로서 군 복무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일반 군의관의 경우 당직을 제외하곤 일반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의사로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경험하고 싶어 충분한 상의 끝에 결정하게 되었어요. 학생 때부터 항상 무엇이든 결정을 할 때 서로 의논을 했고 그 문제를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해외 파견 문제도 같았어요. 이번 신청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게 되면 전역할 때까지 한국에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의사로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고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들도 생길 것 같아 다녀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당신이 위험에 처해지지만 않는다면 나는 다녀오라고 하고 싶어.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된다면 반대할 거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을 수가 있다고. 아내는 해외 파견 근무를 말리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까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건물 내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거라 제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될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설명을 했고 해외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게 상당한 고통이었어요. 해외에서의 생활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시차 적응을 해야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음식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외국 음식이라서 느끼한 것들 위주였고 식욕을 많이 떨어뜨렸죠. 그리고 전화통화조차 힘들었습니다. 제가 잘 시간은 아내가 활동하는 시간이었지만 아내가 잘 시간은 제가 근무를 해야만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적으로 꽤 많이 힘들어지게 되었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3년을 채워야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가끔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봤고 힘들었던 군복무는 아내의 따뜻한 말들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화 연결은 어려워졌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게 되었을 때 아내의 안부를 물어보며 잘 지내고 있는지 여쭤봤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연우한테 연락도 잘 안 오고 전화통화가 안 돼서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전화 드렸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별일 없는 거죠? 별일? 당연히 없지. 무슨 일이 있겠어? 서로 바쁘다 보면 통화를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연우가 아무래도 의사 준비 때문에 정신없다 보니 연락하는 걸 계속 잊어버리나 보다. 엄마가 다음날 통화해 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문자라도 하라고 전해줄게. 어머니와의 통화를 끝으로 아내의 연락을 기다렸고 다행히도 그동안 많이 바빠서 제대로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시차의 문제로 상당히 힘들었죠. 답답한 시간은 어느덧 1년밖에 남지 않았고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밖엔 없었어요. 파견 생활 처음 했을 때의 다짐은 어디 가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머릿속에 꽉 차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가장의 남편으로서 아내가 보고 싶고 가족이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은 전역하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0일 정도 지났을 때 아내와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 2달도 안 되는 시간이야. 조금만 힘내고 집에 가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래. 그렇지. 이제 2달도 안 남았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렸나?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나중에 통화할까? 뭐야? 지금 막 통화했는데 조금의 시간도 안 되는 거야? 나 잠도 안 자고 당신이랑 통화하려고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하네. 요즘 연락도 안 되고 문자 보내도 답장도 잘 안 하잖아. 벌써 사랑이 식은 거야? 아니면 나한테 말 못할 문제 있어? 그런데 거기 어디야? 왜 이리 시끄러워? 애들 목소리도 들리고 병원이야? 아유,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답답하게.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아내 옆에 앉은 듯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누구냐며 아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과 함께 전화는 끊기게 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상당히 기분이 찝찝했고 이런 문제를 어머니한테 물어보며 별일 없는 거냐고 확인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무언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지울 수 없었어요. 아내의 행동이 점점 달라졌고 저에 대한 감정이 무뚝뚝해졌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함께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의문을 남겨둔 채 전역을 해야 한다는 게 참 불편했어요. 저와 떨어져 지낸 지 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삶을 완전하게 바꿔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 막상 저녁 날짜가 코앞일 때 들뜨고 기쁜 마음보다 불안과 제가 생각하는 상상의 전개가 펼쳐지지 않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후 저녁 늦게 한국으로 귀국해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집으로 도착했는데 차마 현관문을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오해일 거라고 생각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불 꺼진 거실에 들어와 불을 켰는데 집에 안 들어온 지 꽤 된 것 같았어요. 방 안에 냉기가 있더라고요. 아내를 불러봤지만 당연히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맡아본 집 냄새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왔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 아내와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하며 어머니께 전화했는데 이건 제가 전역하는 날짜도 모두 알고 있으면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도 받지 않으셨고 아버지 또한 받지 않았어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거실에 멍하니 앉았는데 달력에 동그라미로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해보니 달력에 표시해둔 건 초음파 검사하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고 달력의 날짜는 6개월이나 지난 달력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6개월 이후에는 한 번도 신혼집에 들어온 적이 없었고 저한테 말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무작정 장인어른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 나온 사람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장인어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일단 부모님 집으로 향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대답이 없길래 우편함의 고지서를 살펴보니 어머니도 이사를 가셨는지 고지서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고 찾을 수가 없으니 전역한 날 완전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신혼집으로 마련해둔 건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들지 못했던 건지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집에서 멍하니 서 있다는 게 너무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이 지나갔고 동이 트자 아침 일찍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양가 집안의 행적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도 많이 했지만 힘도 빠진 상태라 현관문도 겨우 열었는데 그 순간 빛이 새어나왔고 나갈 때 불은 안 끄고 나간 줄 알고 신발을 벗으려 하는 순간 아내의 신발이 보였고 고개를 들어 눈이 거실로 향하자 저에게 등을 보인 아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거실로 달려갔고 앞모습을 보여주지 않던 아내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앞을 보며 다가간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룩해 있었고 임신을 하게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믿을 수 없어 뒷걸음질 쳤고 고개를 떨구기만 하던 아내는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임신을 한 건데? 지금 내 눈으로 본 이 상황 도대체 뭐냐고? 미안해. 그럴 일이 있었어. 당신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당신도 거기에 대해 받아들여야 해. 뭐? 지금 이 상황을 나보고 받아들이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말하라고. 바람 피운 거야? 아니면 당한 거야? 왜 아무도 내 전화를 받지 않는 건데? 나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모두들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혼해. 당신이랑 나는 이혼해야 돼.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내 말은 진심이야.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지? 지금 현재 나는 이사했고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
이혼 위자료와 상간 소송에 관한 위자료는 법적으로 해결해서 보상해주면 되니까 당신은 그냥 위자료 받고 떠나면 돼.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남남이 되는 거라고. 어머님이 한 행동들로 인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 거니까 어머님 탓했으면 좋겠어. 모든 게 전적으로 어머님 잘못이야. 나는 내 인생도 끝이 났다고. 돈이 없으니까 정말 죽겠더라. 하루아침에 바닥에 주저앉게 되니까 내 앞날이 캄캄해졌고 모두가 오열을 하며 땅을 치는데 내가 거기에서 선택해야 할 게 뭐겠니? 당장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당신은 해외에서 군복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설명해봤자 어차피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 말하지 않았어. 그동안 함께했던 내 마지막 배려인 거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길 바래. 내가 한 결정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신이 알지 못했던 그동안 우리 가족의 삶을 알게 된다면 함부로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테이블에 시부모님 주소 적힌 메모 올려놨으니까 가서 나머지 얘기는 어머님한테 듣도록 해. 난 더 이상 설명할 이유 없을 것 같아. 나중에 법정에서 만나도록 하자. 아내의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던 저는 머릿속의 정리가 필요했어요. 믿을 수 없는 아내의 배부른 만삭의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더해 자신이 내린 행동들이 어머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얘기하기 싫었는지 누군가에게 전화했고 수화기에서 들린 목소리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예전에 군복무할 때 잠깐 들었던 목소리였어요.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서려고 했고 조금 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니 아내는 제 팔을 뿌리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중에 자기 남편한테 양해를 구하고 만나자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전화를 받고 올라온 남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 순간 엄청난 충격에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저를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뭐 하는 거냐고 밀쳐서 넘어뜨린 사람은 다름 아닌 어렸을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고 항상 아내와 제 사이에서 같이 다녔던 셋 중에 재산이 제일 많은 친구놈이었어요. 엄청난 배신감에 너무 화가 나 다시 일어나 달려가 멱살을 잡자 이런 문제 또한 법정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 거라며 저를 뿌리치고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더 이상 따라갈 정신이 안 되었고 뒷골이 너무 당겨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한평생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었던 놈이 제 아내를 데리고 살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고 거기에 더해 임신까지 시켰다는 게 도저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친구놈이 과거에 제 아내에게 했던 행동들이 저와 친해서 잘해줬던 게 아니라 그게 관심이었고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친구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한 저도 문제가 있지만 결혼까지 한 상태에서 제 아내를 임신시키고 데려갔다는 건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었네요. 재력이 되는 사람은 남의 가정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깨버리는 게 맞는 건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냥 이혼 위자료에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걸어 돈을 받으면 뭐하나요? 친구놈은 그런 돈들조차 쪼가리밖에 안 될 정도의 작은 돈인데요. 아무래도 이 사건의 실마리는 어머니한테 있는 것 같아 테이블에 있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급하게 차에 올라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던 분이 땅끝 마을에서 사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한참을 달리면서 머릿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어머니 집을 가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겨우 부모님이 계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집이었습니다. 망치로 때리면 부서질 것 같은 낡고 허름한 집이었고 대문이 열려있길래 조심스럽게 들어가 어머니를 부르자 그 순간 방에서 불이 켜지면서 어머니가 저를 보며 급하게 달려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 팔을 잡더니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밖엔 안 하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물어보니 핸드폰을 켜면 위치가 발각이 될까봐 두려워 켜지 못하고 있었다며 불안에 떨고 계셨어요. 그리고 문틈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는 누워 계셨습니다. 그동안의 충격적인 상황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긴 듯 보였어요.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방금 연우 만나고 왔어요. 제가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고요. 모든 건 어머니가 알고 계시다며 연우가 전혀 말을 해주려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안하구나. 나는 그저 모두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했던 행동인데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네가 군대를 간 시점에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었고 관심이 생겨 주변을 돌아보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보니 정말 괜찮은 곳이더라고.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런데 현재 사람들이 많이 몰린 이유가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 10% 저렴하고 거기에다 전대차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하게 되었어. 내가 싸게 전세로 들여와 월세를 내서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 아버지랑 상의한 다음 투자하기로 결정을 받지. 우리가 건물 몇 개를 살려고 준비하는 도중에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계약하기에 바빴어. 이만큼 좋은 기회도 없을 것 같아 안사돈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고 직접 현장에 오셔서 확인해 보더니 부동산에서 해주는 설명을 듣곤 수익 구조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사돈과 우리가 가진 금액 전부를 10%나 싸게 전세를 여러 군데 구했고 그 건물에 우리가 계약하고 바로 완공이 돼서 신축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구경을 하더라고. 하자도 하나 없이 깔끔하니 계약하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지. 그래서 부동산에서 서류를 다음날까지 준비해주겠다고 바쁘게 움직였고 사돈과 우리가 가진 건물이 동네에 몇 채가 있었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있길래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고 기다려도 오지 않길래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우리가 전세로 구해둔 건물에 가봤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있더라고. 뭐 하는 거냐고 당황하는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진짜 건물 주인이었고 나와 거래한 부동산을 전혀 알지 못했어. 그때 알았지. 유령 부동산에 사기를 당했다는 걸. 사돈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금액의 거의 전부를 투자했기 때문에 결국 가정이 위태로웠고 사기를 당한 충격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혈압 때문에 쓰러져서 저렇게 누워있다.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 미안하다 정말.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너무 힘들었어요. 양가 집안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였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조리 사기당해 양가 집안 위태로워지자 이런 위기 속에 나타난 남자는 내 친구였고 처가 쪽의 상황을 전부 다 알게 되면서 도움을 주려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도 워낙 친했고 오래 봐와서 그런지 아내는 제가 없는 동안 친구에게 꽤 많은 의지를 한 것 같았어요. 집안이 위태로워지자 기댈 곳이 필요했겠죠. 결국 아내는 친구의 재력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저와의 인연을 끊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양가 집안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일행들은 해외로 잠적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걸 듣게 되자 아내에게 전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사랑하는 제 아내를 뺏어갔다는 걸 전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어머니는 저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침착했더라면,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의 생각 없는 행동이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원망을 하게 되었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집을 뒤엎었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싸워왔던 분노가 터지게 되면서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사기친 사람들을 잡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도 해결 못하는 걸 제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와도 인연을 끊겠다며 서울로 다시 올라와 매일 술에 취해 있었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아내와는 이혼을 하고 친구놈에게도 소송을 걸었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 어떻게든 복수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아내와는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었죠. 하지만 핸드폰에 있던 아내의 전화번호를 지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어려운 결정을 하며 버텨온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내의 핸드폰 번호를 지우는 순간 내 삶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내를 2번 다시 볼 수 없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남의 자식을 임신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슬픔에 젖어 아내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보고 있는데 출산을 했는지 아이를 안고 친구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남의 가정이 된 아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삭제를 하려고 하는 순간 사진 속에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진을 확대해 자세하게 쳐다보니 그 안에는 친구와 아내의 부모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처음 본 여자가 있었고 충격적이게도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이 유령부동산에 쓰였던 간판에 있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여서 정확하게 맞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확대해서 먼저 보이는 글자의 색이나 모양을 봤을 때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받았던 물건인가 생각해봤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친구의 뒤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제가 가진 집을 처분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활용해 심부름센터를 고용했어요. 모든 일거수일투족 전부를 보고받기 위해 정말 많은 돈을 썼어요. 한동안 별다른 소식이 없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포기를 하려던 찰나 엄청난 사진 한 장이 제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었고 무언가를 꾸미는 듯한 현장이었습니다. 의심될 만한 사진을 가지고 다시 어머니 집으로 향했고 가지고 온 사진을 보여주니 어머니는 경악을 하셨어요. 자신에게 사기를 친 부동산 여자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물이 확보가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른 지역에도 어머니가 당했던 수법으로 똑같이 계획을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확실시된 상태라 곧바로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현장을 덮쳤습니다. 새로 개발되는 도시들만 골라서 남의 돈을 전부 가로채려고 사기를 쳤던 부동산의 여자를 잡게 되니 줄줄이 사탕처럼 다른 문제될 만한 사건들까지 전부 올라왔고 그 모든 사건의 총책임자는 제 친구였습니다. 결국 친구는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고 그때 아내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친구의 사기로 인해 급하게 달려온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이 사실을 알고 경악했고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기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기를 친다면 결국 잡히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 떳떳하게 돈을 벌며 살아야지. 감히 우리 집을 건드려? 사기? 당하는 놈들이 문제 아냐? 자기들 이익을 위해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지도 않고 앞만 보며 달려온 놈들이 문제 아니냐고. 그리고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할 처지냐? 너도 나한테 사기 당했잖아. 결국 자기 아내 간수도 못하고 뺏겨서 지금은 내 아내가 되었고 아기까지 낳았으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야? 쟤도 막상 내 여자가 되니 별거 없더라고. 너랑 만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뺏고 싶었는데 내 마음을 무시하더니 막상 자기 집이 망하고 돈 한 푼 없이 주저앉으니까 내 관심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살살 타일러서 데려오니까 따라오더라고. 새끼 강아지처럼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결국 내 재산을 보고 넘어온 거니 어쩌겠어. 그에 따른 감수도 당연히 짊어져야지. 넌 내가 구해준 줄 알아. 저런 골빈 여자랑 이혼했지. 거기에다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받았잖아. 내가 널 살려준 거야, 임마. 앞으로 평생 고마워해라. 알겠냐? 그 순간 친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경찰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난리를 쳤네요.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법대로 진행하겠다며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친구라는 놈은 저희 집에게 사기를 친 죄와 다른 사람들까지 사기를 당한 이력이 너무 많아 그에 따른 죄질이 나빠 징역 5년을 선고하게 되었고 사기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로 부모님은 한숨 돌리셨는지 저에게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내의 집안은 말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아기를 안고 저를 바라보던 눈빛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눈빛이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과감히 뒤돌았고 저는 현재 제가 목표로 했던 의사생활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핸드폰에 있던 전화번호도 삭제했으니까요. 결국 자신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며 열심히 하던 아내가 사기친 놈의 자식을 가지게 되었고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들어갔으니 어쩌겠어요. 자기 업보대로 생활해야죠. 저희 가정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되어 다시 예전처럼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직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결정을 내릴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중한 게 답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사연이네요. 어려운 시기에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조심하시고요. 하시는 일이 뭐든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